오늘 선생님이 여러분 고3 학생들을 위해서 한 가지 내용을 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 여러분 공부를 어떻게 끌어갈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여주려고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일단은 선생님이 좀 말하고 싶은 것은 완벽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위에 써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완벽한 건 없는 것 같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를 하고 또 뭔가 여행을 가기 위해서 이것저것 짐을 챙겨도 항상 여행지에 가면 뭔가 하나씩 빠져있는 것처럼 정말 치밀하고 완벽하게 고민하고 준비하더라도 정말 이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다는 생각이 매번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수능이라는 이 정말 중요한 어떤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완벽함이 없다라는 것은 좀 문제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전 오히려 여러분이 이 완벽함에 대한 막연한 기대보다는 부족함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자기가 완벽하다라고 자만하기보다는 뭐 이런 경우 있지.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저는 비문학은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전 문학 중에서 현대소설은 늘 틀리는 적이 없어요. 이렇게 뭔가 되게 자기가 자신 있다라고 말하는 학생들도 있고 혹은 좀 약간 자만스럽게 자기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할 게 없다라고 말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뭔가 조금은 건방지게 자기가 다 잘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어떤 부족함을 계속 발견해 나가는 그런 공부를 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를 살다 보면 정말 학식이 뛰어나고 정말 저 사람은 완벽해 보여 하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기가 완벽하다라고 말하기보다는 항상 자신의 어떤 부족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사람이 겸손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김종길 국어학원에서 가장 수업을 잘하는 선생님 누굴까? 대표님이지. 김종길 대표님도 보시면 자기 수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겸손하고 자신의 어떤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수업 연구도 하시고 또 매번 좀 다른 어떤 변화를 하시려고 노력을 하셔. 저도 이제 강의 경력이 10년이 넘다 보니까 저분 어떻게 수업을 하는구나 같은 것이 보이거든. 근데 대표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심히 좀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 그런 것처럼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 자신의 어떤 부족함을 발견하는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지금 12월, 1월, 2월 이렇게 겨울 동안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려고 노력을 할 텐데 실제 열심히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은 자기가 뭐가 부족한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열심히 공부한 적이 없으니까. 그냥 학원에 와서 책 보고 공부하고 하라는 거 적당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뭔가 자신의 점수는 부족하더라도 뭐가 부족한지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반면에 계속 1등급이 나와 풀면 별로 틀리는 문제가 몇 개 없어. 이런 학생들은 자꾸 자신의 그 틀리는 문제 한두 개, 세네 개의 부족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하는 경우를 선생님이 정말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 자신의 어떤 부족함을 발견해 나가는, 그래서 옆에 써놓은 것처럼 열심히 공부한다는 것은 결국은 자신의 어떤 부족함을 계속 발견해 나가면서 그 부족함을 채워나가는 공부이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고3 1년 동안 정말 고생을 많이 할 텐데 그 고생하는 과정 속에서 그 고생이 헛되지 않고 보람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현재 공부하는 어떤 자세나 방향성은 내가 완벽하다라고 이렇게 자만을 떠는 것보다는 내가 지금 이게 부족하구나 라는 것을 좀 발견해 나가는 그런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선생님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공부 의지다. 그리고 하나 좀 추가하자면 여러분의 어떤 간절한 마음, 이 간절한 마음이 여기다 더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설문조사에서 어디 대학 가고 싶다, 어느 학과 가고 싶다라고 많이 저한테 써서 냈잖아요. 써서 낸 내용이 정말 현실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열심히 해서는 안 되고요. 여기 써놓은 것처럼 확실한 공부 의지와 그리고 간절함이 필요해요. 정말 간절한 학생들은 단 1시간, 단 10분, 단 1분도 공부를 위해서 투자하려고 하지. 잠깐 쉬어야지. 혹은 난 이 정도 했으면 나 자신을 좀 즐겼으면 좋겠어. 이렇게 자만을 떨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확고한 공부 의지와 간절함으로 정말 자신의 부족함을 꾸준히 발견하면서 채워나가는 그런 공부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1년 동안 공부를 하다 보면 아마 이럴 거예요. 지금 겨울 동안 열심히 여러분이 시간 투자해서 공부를 하죠? 그러면 아마 여러분이 이렇게 발전해 나갈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가 학교에서 매달 모의고사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보다 보면 또 자신의 어떤 부족함을 발견해요. 점수가 좀 떨어질 수도 있고 혹은 점수와 상관없이 자신이 예상하지 못했던 영역에서 예를 들어서 나는 현대시는 좀 잘 읽고 항상 틀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실제 시험에서는 틀린 거야. 그것도 뭐 한 개 틀린 게 아니라 뭐 두세 개 틀렸어.
그래서 뭔가 내가 현대시가 부족한 사람이었나? 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잠시 좀 뒤로 물러서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어.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이 그 부족함을 발견하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또 꾸준히 간절하게 노력하면 다시 또 올라가요. 그렇죠? 그래도 올라간다고 해서 그게 또 유지되는 게 아니라 또 계속 또 시험을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또 자신의 어떤 부족함 때문에 또 좀 떨어질 수도 있어. 그리고 또 여러분이 더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또 어떻게 될 수 있어? 다시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즉 중간중간 발견되는 부족함 때문에 잠깐 여러분이 의기소침해질 수도 있고 혹은 좀 약간 심리적으로 불안함을 느낄 수도 있지만 그것을 여러분이 불안함으로 지속하지 말고 자신의 부족함을 채운 하나의 계기로 즉 발전의 계기로 만들어 나간다면 잠깐은 좀 밑으로 하락할지 몰라도 결국은 전체적으로 보세요. 전체적으로 보면 내가 100점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죠. 즉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지금 나의 어떤 부족함을 발견하고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노력한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혹은 지금 내가 공부를 매우 지금 정상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자신의 어떤 부족함을 잘 알고 있는 학생들한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넌 지금 매우 잘하고 있다. 뭔가 부족함에 대해서 불안해 가지 말고 난 지금 잘하고 있구나. 그래 난 이거만 채우면 더 발전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선생님 컬이 만들어진 그 책자를 보면 전체 테마가 뭐라고 써 있냐면 부족함을 채우자가 아니라 완벽주의라고 써 있단 말이야. 그 이거 뭐냐면 선생님 지금까지 말씀하시고 보면 완벽함은 없는 것이고 부족함을 채우는 게 공부라고 하셨는데 선생님은 거꾸로 완벽주의를 추구하고 계시네요? 라고 이제 조금 반문을 할 수도 있어. 근데 선생님이 완벽주의라고 쓴 것은 완벽함을 목표로 향해서 가야 된다는 거야. 내가 지금 완벽하다는 게 아니라 완벽함을 바라보고 가야 된다는 거죠. 100% 완벽해질 수 없다 할지라도 그럼 그 방향성을 보고 여러분이 나가야. 쉽게 비유하자면 여러분이 화살을 쏠 때 10점이라는 완벽한 점수를 겨냥하고 쏴야 10점이 맞든지 아니면 그 주변이라도 맞추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공부할 때는 가장 완벽해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 과정 속에 여러분이 부족함을 자꾸 채워나가면서 공부를 해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공부 과정은 4단계, 시즌 1부터 시즌 4까지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당장 이번 주부터 시즌 1이 시작되는 거고 시즌 1은 통합국어예요. 통합국어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를 통해서 독서하고 문학의 가장 모범이 되는 그런 기출문제를 통해서 기본 독해 원리라든가 문제 접근법, 어떻게 보면 가장 수능에서 필요한 필수 영양 요소를 챙기는 그런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아마 3월 달 되면 필수를 더하다 과정으로 넘어갈 거예요. 자, 이 과정은 뭐냐면 말 그대로예요. 우리가 이제 1월 말에 EBS 수능 특강 책이 나오잖아요. 자, 그럼 이제 이 수능 특강 책을 공부해야죠. 왜? 수능 특강 책은 뭐야? 필수니까. 그쵸? 그럼 필수를 더한다. 그럼 뭐에 더하는 거냐? 자, 우리가 통합국어에서 기출문제를 가지고 공부하잖아요. 그 기출문제 공부는 1과정부터 시작해서 쭉 마지막 파이널 과정까지 그대로 이어지는데 다만 여기서는 그 기출문제 공부에다가 EBS 연계교재라는 필수 과정이 결합이 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는 시기상 EBS 필수를 더하다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여러분 1학기 내신, 그쵸? 내신 공부도 할 거예요. 내신 공부. 특히 이제 내신 때 여러분이 조금 더 양쪽으로 공부를 많이 채워야 되는 게 대부분의 학교 내신이 EBS를 가지고 출제를 하기 때문에 내신 공부와 또 수능 공부를 같이 한다는 개념으로 좀 힘들더라도 여러분이 이 시기 때 공부를 양쪽으로 좀 많이 해줘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필수를 더하다 과정이 끝나면 분풀이 과정이 돼요. 그리고 분풀이 과정하고 EBS 수능 완성 과정이 결합이 되는데 분풀이 과정은 이제 우리가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풀어내는 그런 연습을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앞에 통합국어 과정 속에서도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푸는 그런 연습을 하지만 이때는 여러분이 조금 주도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주도적으로 하기보다 이제 여러분의 어떤 자력으로 분석하고 풀게끔 제가 이제 공부를 시킬 거고요. 그리고 또 시기상 우리가 이제 이 6월 정도 되면 EBS 수능 완성 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EBS 수능 완성을 공부해 나가는 그런 시기가 될 거고요. 당연히 이때도 우리 1학기 기말고사, 내신 공부가 같이 결합이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EBS 수능 특강으로 대부분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공부했던 EBS 수능 특강 공부가 여기서도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거기다가 수능 완성 공부가 같이 결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름을 맞이하면 이제 바로 여름부터는 거의 파이널 수업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제가 파이널 수업은 수능 대상감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약간 말장난 같지만 학원 자체 모의고사로 자, 대반전
모의고사가 제공이 될 거예요. 이거는 이제 김중길 국어학원에서 자체적으로 선생님이 좀 제작을 할 거고, 여러분이 정말 마지막 파이널 때 여러분의 어떤 반전이 일어날 수 있도록 최적화된 문제를 제공해서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상모고 를 활용할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아마 이감 모의고사를 통합국어 시절부터 쭉 아마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감 모의고사도 같이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세 종류의 어떤 모의고사를 가지고 여러분이 수능을 준비하는데 가장 실전적인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당장 이번 1월, 2월 달에 공부할 1과정 커리큘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 자, 일단 이렇게 될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통합국어, 독서 문학을 공부합니다. 이 책은 우리가 1월 달에 사용되는 파트 1과 2월 달에 나오는 파트 2로 나눠져서 총 2권의 책으로 공부를 할 거고, 파트 1의 책을 이미 만들어서 선생님이 지금 출판을 맡겼어요. 클래식하다라는 뜻은 뭐냐면 우리가 수능을 공부하기 최적화된 기출 지문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저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유명 학원의 스타 강사분들도 다 그 지문을 활용해서 수능 원리를 가르치세요. 그래서 그 클래식한 지문하고 최근 기출 문제를 적절하게 섞어가지고 제가 교재를 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파트 2 교재 같은 경우는 2월 달에 나올 예정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 1월 말에 수능 특강 책이 나오잖아요. 이 수능 특강에 필수적인 지문을 결합을 해가지고 선제적으로 교재를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클리닉 모의고사. 자, 우리가 이번 주부터 이미 클리닉 모의고사를 조금 난도 높은 지문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3월 모고를 잘 보기 위해서 선생님은 여러분한테 미리 예고한 것처럼 클리닉 모의고사를 좀 난도 높은 지문으로 진행을 할 거고, 다만 계속 어려운 지문만 가지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적당한 어떤 난도와 혹은 약간 좀 순한 맛의 모의고사도 적절하게 섞어가지고 여러분이 자신의 어떤 실력을 점검하고 또 우리가 수업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여러분이 적용할 수 있도록 도울 거고요.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은 우리가 본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모두 무료 특강으로 진행이 됩니다. 1월달, 2월달은 엄매, 문법 특강이 진행이 되고 2월달은 화작 특강이 진행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1월달 동안에 진행된 특별한 특강, 미라클 모닝 특강인데 미리 예고한 대로 우리가 1월달 동안 3주 동안 아침에 일찍 나와가지고요, 영역별 특강도 듣고 아침 모의고사도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최대한 여러분이 많이 신청해서 고3 수험생으로서 아침에 집중하는 그런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수준별 수업이에요. 케미스터디라고 해서 선생님이 이제 특화시켜서 만드는 프로그램인데, 상위권 도약 특강은 이제 3등급 이하 학생들이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는 특강이 될 거고, 한수위라고 하는 최상위권 특강 같은 경우는 우리가 토요일에 할 건데 주로 1, 2등급 학생들이 자신의 최상위 등급을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수업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크게 5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시즌 1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또 앞으로 진행이 될 건데, 제가 바라는 것은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정말 간절한 또 공부 의지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또 자신의 어떤 부족함을 채워서 완벽에 가까워지는 그런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선생님이 늘 고3 학생들을 맡을 때 늘 하는 다짐이지만, 저는 단순히 수업이라는 게 제 생활을 위한 돈을 버는 직업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한테는 이게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되게 중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준비하려고 하고 있고, 또 이것이 단순히 어떤 돈을 버는 직업이 아니라 여러분의 어떤 인생에 최소한의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모든 수업과 과제와 특강들을 준비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정말 간절하게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풀었던 모의고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오늘 그 모의고사는 우리가 올해 수능에서 출제됐던 그 문제들을 동영으로 만든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실력을 점검하기 아주 좋은 그런 모의고사 시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기술지문 같은 경우는 올해 그 수능 문제에서 가장 난도가 어려웠던 독서지문이 기술지문이었잖아요. 바로 그 기술지문을 그대로 동영으로 해서 만든 그런 문제입니다. 자, 1문단 한번 보시면요. 자, 기계학습 분야에서의 지도학습은 특정 영역에 관련된 다량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해서 학습 알고리즘을 작동시켜 주어진 데이터에서 나타나는 일반적 경향성을 가는데, 지금 선생님 좀 읽기 힘들 정도 문장이 굉장히 길죠. 지금 보면 문장의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이렇게 가로를 묶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장의 길이가 길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냐라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는데 보통 3줄이 넘어가면 굉장히 긴 거야. 긴 문장의 경우는요, 하나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최소 2개 내지 3개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긴 문장은 좀 적절하게 끊어서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거든요. 자, 보시면 주어는 지도학습이에요.
그쵸? 그리고 이제 서술어를 쭉 끝에를 보면 어떤 과정이래요. 지도학습은 이런 과정을 가지고 있대. 그럼 과정이라는 것은 어떤 순서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자, 보시면 특정 영역에 관련된 다량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크면 보세요. 얘가 대상이죠. 그렇죠? 뭘 대상으로 하냐? 대상이 나왔어. 그 다음에 뭡니까? 학습 알고리즘을 작동시켜. 자, 그럼 이게 뭐야? 일종의 방법이에요. 써있지는 않지만 시험지의 방법이라고 써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어진 데이터에서 나타나는, 자, 이거 노란색으로 밑줄 쳐놨죠? 여러분도 똑같이 한번 쳐보세요. 일반적 경향성을 잘 반영하는 함수를 도출하는 거. 그럼 뭐야? 이것을 대상으로 해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해서 이 노란색으로 밑줄 친 이 내용을 도출하는 게 지도학습의 목표겠네. 그쵸? 자, 그리고 끝나지 않았어. 문장이 이를 통해 이렇게 함수를 도출해서 그 해당 영역에 대한 적절한 예측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일련의 과정이래요. 그렇죠? 자, 지금 뭐 첫 문단에서 개념이 제시되고 있는데 그 개념 자체가 상당히 복잡하다. 그냥 읽어서는. 그래서 제가 선생님이 늘 말하지만 첫 문단을 읽을 때는 좀 차분히 읽어야 되고 의도적으로 좀 천천히 읽으면서 화제도 파악하고 글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특히 이렇게 첫 문장부터 긴 문장이 제시될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뭐 하면 돼? 선생님 한 것처럼 적절하게 끊어 읽으면서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확인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때는 뭐야? 이런 과정을 수행할 때 이러한 지도학습의 결과, 아까 결과가 뭐였죠? 이게 결과잖아. 그렇죠? 결과로 획득된 함수, 이 함수를 뭐라고 부른대요? 모델이라고 부른대요. 즉, 아까 여러분이 밑줄 쳤던 이 노란색의 내용이 모델이라고 불리는 거야.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지도학습은 일반적으로 우선, 자, 지금 보세요. 저희 우선에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잖아요. 자, 왜 표시했을까? 역시 이것도 과정이야. 그러니까 지금 첫 문장도 뭔가 과정이었고 지금 두 번째 문장도 우선 뭐 하고 뭐로 진행된다. 지금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거 보입니까? 똑같이 한번 표시해보세요. 어떤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그럼 뭐 해야 돼? 끊어 읽어야죠. 자, 봅니다. 지도학습은 일반적으로 우선 전체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와 검정 데이터로 나눈 뒤, 그래서 옆에 써놓은 것처럼 나눠놨죠. 데이터를 두 가지로 나눠놨어. 그 다음에 학습 데이터를 사용해서 모델을 학습시키고, 자, 학습 데이터를 사용해서 모델을 학습시켜요. 그쵸? 모델을 학습 데이터로 모델을 학습시킨다. 자, 그 다음 뭐 합니까? 검증 데이터 가지고는 학습이 잘 됐나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모델을 평가해요. 자, 검증 데이터 가지고는 모델을 뭐 한다? 평가한다. 그렇죠? 지금 보니까 학습시키고 평가하네요. 그렇죠? 그 과정을 지금 순서대로 설명해 놓은 거고 선생님이 지금 옆에 시각적으로 정리해 놓은 거야. 자, 여러분이 문제 풀면서 이렇게 정리하기는 쉽지 않을 거야. 그런데 뭐 할 때? 피드백 할 때, 혼자 다시 한번 되돌아볼 때는 정리를 한번 해봐.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자, 이건 약간 추가되는 정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문장 없어도 이 1문단은 완결된 문장이거든요. 근데 추가적인 정보를 줬어. 여기서 학습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의 비중은, 자, 비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8대2나 7대3 정도로 대체로 학습 데이터가 더 크대요. 그래서 제가 여기 부등호 표시해놨죠. 그렇죠? 이렇게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1문단 전체를 확인할 수 있겠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문단을 읽을 때는 좀 내용을 잘 확인해야 돼야겠고, 그 다음에 또 뭐야? 정리할 것을 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해요. 물론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정리하면서 어떻게 읽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당장 하라고 하면 안 되죠. 근데 여러분이 충분한 연습과 훈련을 하면 아마 분명히 여러분이 문제 풀면서도 충분한 정리는 가능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문단으로 넘어가면 2문단 내용 속에서는 뭐가 제시되고 있냐? 아까 지금 여기서 학습 데이터로 학습하고 검증 데이터로 평가한다고 했잖아요. 그걸 그대로 순서대로 제시해요. 자, 보세요. 2문단에서는 학습 단계, 쭉 내려가서 3문단에서는 평가 단계가 진행되고 있죠. 이걸 이제 하나씩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는 거다. 이걸 여러분이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오늘 통합국어 첫 시간이고요. 첫 시간은 여기 써 있는 대로 현대시, 그 중에서도 이제 문학 파트 현대시, 오늘 주제는 이제 시는 한 편의 스토리다.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수능에서 나오는 현대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간단하게 먼저 언급해드리면, 선생님이 여기 써놓은 것처럼 현대시는 일반적으로 3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물론 이제 관례복합 지문으로 출제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현대시 세트로 출제된다고 했을 때 보통 2작품 정도가 출제가 되고요. 하나는 연계작품, 하나는 비연계작품으로 출제가 돼요. 연계작품의 경우는 이제 우리가 EBS 교재를 통해서 배운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전에 알고 있어야 되는 작품이야. 알겠죠? 만약 여러분이 시험지를 딱 봤는데 하나는 분명히 연계가 출제됐는데 모르고 있거나 혹은 뭔가 읽어는 봤는데 잘 모르고 있거나 이러면 굉장히 큰 손해다.
근데 우린 그럴 리가 없어. 왜냐면 우리는 올해 쭉 공부해 나가면서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아주 자세하게 정리하고 공부할 거고, 또 나중에 파이널 때는 우리가 쪽집게 특강을 통해서 출제 가능한 작품들을 추려가지고 다시 한번 복습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제 수업을 듣는 여러분은 반드시 알고 시험장에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로 비영계 작품은 처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지나가고, 이거는 여러분이 독해를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수업하는 것의 어떤 목적은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EBS를 통해서 공부해야 되는 영역이고,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이 교재를 통해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어떻게 읽어야 내가 문제를 잘 풀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이제 이전에도 수업 시간에 좀 설명한 내용이긴 하지만 좀 개략적인 것들을 좀 정리하려고 해요. 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1학년, 2학년 때 저랑 현대시 공부를 하면서 들었던 내용들을 오늘 좀 정말 수능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통해서 목표를 또 놓고 좀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생님 몇 가지를 좀 정리해놨는데 여러분 책에 똑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 보세요. 파란색으로 써놓은 거. 일단 제가 옆에 제목 써놓은 게 여기 지금 가려져 있지만, 시는 스토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라는 것은 우문문학이고, 아무래도 우리가 소설처럼 뭔가 스토리로 읽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이 충분히 소설처럼 스토리화해서 읽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되냐? 일단은 장면을 읽어라. 즉, 여러분이 시를 읽으면서 머릿속에 하나의 어떤 장면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장면을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막 마음대로 상상하거나 추측하지 말고요. 그 써있는 내용 있는 그대로 읽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학생들에 따라서는 내가 읽어지는 내용도 있지만 읽다 보니까 너무나 시가 함축적이라서 읽어지지 않는 내용도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그런 것은 안 읽어지는 대로, 즉 옆에 써놓은 것처럼 이해되는 만큼만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장면으로 읽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럼 무작정 그렇게 읽으면 됩니까? 자, 어떤 학생들은 읽고 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좀 여러분이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어떤 과정들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읽었으면 좋겠다. 그 과정이 뭐냐? 옆에 써놨는데 위에. 자, 아마 많이 들어봤던 내용일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위에 빨간색으로 써있는 강조하면, 자, 시에는 화자나 대상이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었듯이 화자는 주로 1인칭으로 표현이 되고, 혹은 안 드러날 수도 있어요. 이제 숨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대상이 드러날 수도 있어요. 자, 어떤 화자나 대상이 드러날 때 여러분이 확인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화자가 드러날 때는 그 화자가 가지고 있는 정서나 태도를 파악해야 되는 것이고, 대상이 드러날 때는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게 초록색으로 해놓은 것처럼 그 대상의 정서나 태도를 파악해야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정서와 태도는 직접적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간접적으로 드러날 수도 있는데, 자, 직접적으로 드러난다는 뜻은 뭐냐면, 시를 읽다 보면 감정과 관련된 어휘들이 보여요. 슬프다, 기쁘다, 놀랐다, 이런 단어들 있잖아요. 이런 단어들은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정보라고 생각을 하고, 선생님 지금 이렇게 파란색으로 밑줄 쳐놓은 것처럼 좀 밑줄을 그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 두 번째 뭐냐면,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경우는 쉽게 말하면 그런 감정과 관련된 어휘들이 없는 거야. 대신 어떻게 파악해야 돼? 앞뒤 맥락을 통한 분위기를 통해서 이 정도 분위기면, 이 정도 맥락이면 화자가 슬프겠는 걸 이렇게 여러분이 판단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제가 늘 강조하는 거, 모든 지문에서 시간과 공간에 관련된 정보들은 항상 필요한 정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제가 지금 이렇게 네모 박스 펴놓은 것처럼 꼭 네모 표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주의해야 될 사항은 뭐냐면,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읽는 가운데 절대적으로 근거 없이 상상이나 추측하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시를 읽다 보면 아까도 말했지만 너무나 함축적인 문학이다 보니까 읽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학생들이 건너뛰어 읽거나 아니면 대충 짐작하고 넘어가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출제자가 바라는 방향과 전혀 다르게 시를 읽고 나서 문제를 와장창 틀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좀 우리가 주의하기 위해서도 근거 없는 상상이나 추측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추가적인 설명을 하자면, 여기 써놓은 거 이쪽을 한번 보세요. 방금 선생님이 상상이나 추측을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저는 이제 너무나 이해되는 부분이 많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이게 빈 구멍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자, 그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이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은요, 출제자도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여러분이 이해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냥 시만 읽어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을 출제자는 친절하게 보기나 혹은 선지를 통해서 채워줘요. 따라서 여러분은 보기나 선지의 내용을 가지고 내가 이해되지 않는 나머지 부분들을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늘 배웠던 것처럼
보기는 먼저 읽고 시를 봐야 되겠고, 선지는 시를 다 읽은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이 독해한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을 메꿔야만 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장면을 있는 그대로 이해되는 만큼만 읽어도 어차피 나머지 정말 필요한 부분들은 출제자가 보기나 선지로 줄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그런 부분을 걱정하지 말고 상상과 추측을 하지 말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정보들에 주목하면서 시를 읽으시면 되겠다. 자, 밑에 윤동주의 시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교재를 만들면서 제일 첫 번째 시로 윤동주를 골랐던 이유는 제가 윤동주를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시가 여러분이 딱 방금 제가 말했던 그런 이론들을 적용하기에 참 탁월한 작품이다라고 생각해서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어둠 속에 곱게 풍화작용하는 백골을 들여다보며 눈물 짓는 것이 내가 우는 것이냐, 백골이 우는 것이냐, 아름다운 혼이 우는 것이냐라고 해놨잖아요. 자, 보세요. 자, 지금 보면 어둠 속에 곱게 풍화작용하는 백골이에요. 그럼 지금 보면 누가 풍화작용하고 있어요? 바로 이 풍화작용은 지금 백골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풍화작용 알죠? 바람에 깎여 내려가는 거. 그러니까 지금 백골이 어둠 속에서 곱게 풍화작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백골을 들여다봐요. 누가요? 들여다보는 주체는, 이 주체는 누굽니까? 바로 나죠. 나라는 화자가 백골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보기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나와 백골은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어떤 자아란 말이에요. 또 다른 자아를 백골로 표현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백골을 들여다본다란 말은 선생님이 이렇게 파악을 했어요. 어떻게? 나가 백골을 들여다본다란 말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본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여기 뒤에 보시면 나라는 자아와 관련된 대상이 세 가지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 번호를 붙여놨는데 눈물 짓는 것이 들여다봤더니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이거 아까 뭐죠? 선생님이 설명했던 정서나 태도를 파악해야 되는 정보 중에 직접적 정보죠. 감정과 관련된 단어잖아요. 바로 슬픔이라는 정서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 이렇게 눈물 짓고 있는 것, 이렇게 슬퍼하는 것이 내가 우는 것이냐, 첫 번째 자아 내가 나왔죠? 아니면 백골이 울고 있는 것이, 아니면 아름다운 혼이 울고 있는 것이냐. 자, 지금 보세요. 선생님이 동그라미 쳐놓은 나, 백골, 아름다운 혼은 다 공통적으로 뭐예요? 울고 있어요. 그쵸? 근데 지금 화자가 계속 뭐뭐냐 하면서 뭐 하고 있어요? 계속 질문을 던지고 있죠. 그쵸? 즉, 이 눈물을 지금 짓고 있는 것이 나의 내면을 들여다봤더니 내가 울고 있는 것인지, 백골이 울고 있는 것인지, 아름다운 혼이 우는 것인지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요 정도 파악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만약 내신이라면 이건 뭘 의미하고 다 하겠지만 수능에서는 딱 요 정도만 여러분이 정리해도 충분하다. 만약 출제자가 이 각 나, 백골, 아름다운 혼을 구별하는 문제를 출제하고 싶다면 뭐 할 거야? 당연히 보기를 통해서 설명할 건데 보기의 내용을 가지고 그 의미를 파악하면 돼요. 다만 우리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뭐냐면 적어도 아름다운 혼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뭐야? 얘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최소한 아름다운 혼인데 이건 부정적이에요 라고 말할 사람은 없잖아. 그러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사전에 보기에서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정보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수식어에 주목하면서 그 시어의 의미를 파악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통합국어 독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여러분 책에 써 있는 것처럼 시작하고 그리고 이어서 읽어나가자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하기 전에 먼저 좀 큰 전제를 좀 설명을 할게요. 위에 보시면 자, 이렇게 써놨어요. 독서, 의미 없는 말은 없다. 제가 이전에도 모의고사 해설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원 문제에서 단 하나의 단어도 하나의 문장 보호도 의미 없이 사용되는 경우는 결코 없다. 다 유의미해요. 따라서 저에게 학생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모의고사 이거 정말 긴데 저는 80분 안에 푸는 것도 어려운데 이걸 다 읽고 풀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다 읽고 풀어야죠. 다 의미가 있는 말들이니까. 다만 다 읽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순서로 읽을지 어떤 순서대로 문제를 풀지는 좀 다른 이야기야. 그건 전략이니까. 그렇죠? 근데 기본 원칙은 다 읽고 푸는 것이 맞아요. 왜? 다 의미가 있으니까. 특히 독서 지문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아마 공부하다 보면 제가 의미 없는 말은 없다라고 한 이 말의 뜻에 대해서 확실하게 체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한 문장씩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확히란 말에 제가 선생님 좀 힘을 주어서 표시해놨는데 정확하단 말이 무엇이냐, 이것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차차 공부해 나가면서 어떤 것이 정확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별표에 쳐놨던 유기적 독서. 자, 유기적으로 글을 읽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시중에 가면 많은 어떤 이 독서 관련된 문제집들 보면 이런 유기적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자, 그 유기적이란 말의 뜻이 뭐냐면 선생님이 생각할 때 두 가지야. 하나는 글의 구조적 완결성을 생각하는 것. 두 번째는 뭐다? 그 정보 간의 논리적 연관성을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그 지문 안에서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즉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그 글을 굉장히 잘 읽고 이해한 거고 문제에 다 맞출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통합국어 책을 통해서는 이 구조적 완결성을 확인하는 것과 논리적 연관성을 이제 확인하는 그 작업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시작하고 이어서 읽어 나가라고 했는데, 자, 시작한 단어는 뭐냐면, 자, 1문단 첫 부분에서는 항상 뭐가 제시돼요? 화제가 제시되죠. 그리고 그 화제는 반드시 그 다음 문단들을 통해서 뭐합니까? 구체화돼요. 알겠죠? 근데 그 구체화라는 것이 막 아무렇게나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방법, 원리를 가지고 되는 거죠. 지금 보시면 어떻게 구체화되냐면 구조와 관계를 통해서 구체화돼요. 자, 구조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어떻게 글이 전개되고 있는가예요. 시간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전개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대립관계를 통해서 전개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문제와 해결 방식으로 전개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것은 여러분이 글을 읽어나가면서 어떤 구조로 전개되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실제 이것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관계야. 자, 우리가 한 문단 안에는 여러 가지 문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문장 안에는 또 여러 단어들이 있어요. 그 단어들은 다 일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정보들 간의 관계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뭐한다? 화제는 반드시 구체화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따라서 여러분이 이렇게 시작을 할 때는 화제를 정확하게 찾은 다음에 그것이 뒤에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읽어나가라고 했는데, 그럼 이어서 읽어나간다는 뜻은 뭐냐면, 자, 이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씩 해 나갈 건데, 자, 문장에서 시작해서 그 문장이 이어져서 하나의 문단이 되고, 문단이 이어져서 하나의 글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오늘 수업에서는 주로 이 문장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좀 더 초점을 맞출 것이고, 여러분이 좀 더 이 수업을 따라가면서 훈련이 되면 그 다음 이제 문단 하나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를 공부할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글 전체를 어떻게 읽어 나갈 것인가,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좀 여러분이 글을 점점 크게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훈련들을 할 건데, 일단 오늘은 우리가 이 문장 하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그래서 1문단 한번 보시면 경제 지문이긴 하지만 좀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충분히 문장을 공부하기에는 참 좋은 그 지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문단 봅니다. 1문단 보면 기축통화는 이란 말로 시작을 하죠. 주어예요. 자, 주어라는 뜻은 결국은 이것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알겠죠? 자, 국제거래 결제 수단으로 통용되고 환율 결정이 기준이 되는 통화래요. 자, 그럼 보세요. 여기까지가 기축통화의 개념이네. 그렇죠? 기축통화라는 것은 국제거래의 결제 수단으로 통용되고 또 환율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통화구나. 그렇게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사람 이름 나왔어요. 체크하시죠? 자, 1960년 트리핀 교수는 브레턴 우즈 체제에서의 기축통화인 달러화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다. 자, 보세요. 지금 선생님이 여기다 왜 밑줄 쳤는지 여러분들 눈에 띌 텐데, 달러화에, 그럼 뭐야? 지금 앞에 기축통화의 개념 말했고요. 그리고 그 기축통화로 여러분 알다시피 뭐가 사용되고 있어요? 지금 달러화가 사용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달러화. 바로 요것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건데, 그 달러화가 뭘 가지고 있대요? 구조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대요. 자, 모순이란 말을 우리가 사전에서 찾아보면 단순한 뜻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혹은 약간 철학적으로 다가가면 동시에 참이 되거나 거짓이 될 수 없는 관계를 모순이라고 말을 하는데, 자, 왜 모순인지는 한번 지문에서 한번 계속 읽어보죠. 한 국가의 재화와 서비스에, 자, 보세요. 지금 이제 보면 지금 브레튼 교수가 이 기축통화의 달러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잖아요. 지적했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적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요 밑에 나오는 거예요. 요 밑에. 자, 보세요. 여기를 좀 잘 정리해 봐야 돼요. 한 국가의 재화 서비스의 수출입 간 차이인 경상수지는, 자, 이것도 수식관계 정리해 놨습니다. 경상수지 이꼴 뭡니까? 수출입 간의 차이죠. 자,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면 적자고 수출이 수입을 초과하면 흑자다. 자, 여기까지는 별로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옆에 보세요. 그는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를 허용하지 않아. 자, 보세요. 여기 지금 선생님 일부러 끊어놨는데, 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여기 보면 경상수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 이 한 문단 안에서도 지금 이 문장은 제가 늘 말했던 일종의 사전 정보의 성격을 가져요. 사전 정보. 사전 정보가 뭡니까? 뒤에 나오는 핵심 정보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전에 알아야 될 개념들인 거예요. 즉, 지금 이 단락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달러와의 구조적 모순인데 그것을 바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전에 경상수지에 대한 개념 설명하고, 그리고 요 뒤에 요 사전 정보 요 뒤에서 이제 요 구조적 모순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죠? 저 트리핀 교수죠. 트리핀 교수는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를 허용하지 않아 국제 유동성 공급이 중단되면 세계 경제는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하면서도, 자, 지금 보시면 일부러 이렇게 끊어놨죠? 지금 논리 구조 어떻게 가냐면 A가 되면 B가 되고 그래서 C가 된다는 뜻이에요.
자, 요거는 이따가 뒤에 나오니까 다시 한번 설명하고요. 자, 그 다음에 반면 적자 상태가 지속돼 끊었죠. 달러가 과잉 공급되면 준비 자산으로서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결국 자꾸 요거는 지금 제가 안 끊어놨잖아요. 왜냐하면 신뢰도가 저하되고 고정환율의 제도가 붕괴되는 것은 지금 여기가 A라면 얘가 B고 얘가 C거든요. 이 전체가 C기 때문에 따로 끊어놓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것을 제가 이렇게 지금 써놓기만 하면 여러분이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옆에다 정리를 했어요. 근데 조금 공간이 작아가지고 여러분이 조금 이야기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번 써보시고, 자, 보시면 달러의 구조적 모순을 설명하는 내용이야. 그래서 지금 파란색으로 쓴 것이 위에 건데, 자, 경상수지 적자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옆에는 이제 허용하지 않는다고 써놓은 걸 제가 불어라고 말을 줄여놨습니다. 이게 불어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 국제 유동성 공급이 안 되고 그 다음에 결국 위축된다. 반면에 경상수지 적자를 지속하면 달러가 과잉 공급되고 그로 인해 신뢰도도 떨어지면서 고정환율의 어떤 제도도 붕괴되더라.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생각할 건 뭐냐면 지금 이 위에 파란색으로 쓴 내용과 그 다음 밑에 보라색으로 제가 써놓은 내용이 서로 무슨 관계다? 모순 관계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 이게 지금